시누이가 억 단위 빚을 졌대요. 도박에 유흥의 명품까지 감당 못할 빚을 쌓아놓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빚을 갚으라며 제 신혼집을 팔고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 주신 제 집을요. 거절하니까 몰래 부동산에 매물까지 내놓으셨고 제 도장을 훔치러 집에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보다 더 좋은 매물이 있어요. 그리고 시댁집을 매물로 내놓았죠. 다음 날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가 99통.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며느리예요. 특별한 거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남편이랑 조용히 밥 먹고 주말이면 장 보러 가고 그런 소소한 일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신혼집을 둘러싸고 벌어진 저도 믿기 어려웠던 일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면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양쪽 집안이 엮이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 피부로 느끼게 된 건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서였어요. 먼저 제 신혼집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평생을 아끼고 모으신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새벽마다 일어나 공장에 나가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시면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는데 두 분이 그렇게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마련해 주신 집이 바로 제 신혼집이었거든요. 등기부등본에는 오직 제 이름 하나만 올라가 있었고 부모님은 그 집을 제 앞으로 넘겨주시면서 당부하셨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집 이야기는 시댁에서 절대 꺼내지 마라. 사돈댁 눈치 보일 수 있으니까. 어머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거들었어요. 괜히 티내지 말고 그냥 둘이 잘 살아. 그게 엄마 아빠 소원이야. 그 말씀 듣는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평생 모으신 돈을 딸한테 다 쏟아부으시면서도 생색 한 번 안 내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 그 자체라고 느꼈어요. 벽돌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새벽 출근길이 배어 있고 창문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식당 기름 냄새가 스며 있는 것 같았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시댁에서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어요. 예단이니 예물이니 그런 것도 형식적이었고 집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그때 그냥 시댁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남편한테도 딱히 따지지 않았고 부모님이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집들이 날에 터졌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들이를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오시고 친척분들도 몇 분 오셨거든요. 그날 시어머니가 하신 행동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뵀을 때부터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셨는데 그날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거실을 둘러보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손님들을 향해 팔을 활짝 벌리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참 잘했지? 이 집 마련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안에 넣고 있던 포도알을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고 그대로 굳었어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위가 능력이 좋다느니 젊은 나이에 대단하다느니 칭찬을 쏟아냈고 시어머니는 그 칭찬을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계셨거든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저는 남편 얼굴을 봤는데 남편도 저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시선을 일부러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제 시아버지도 계셨는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는 좀 다른 스타일이셨어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점잖은 척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하는 일에 절대 반대를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날도 시아버지는 소파 한쪽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이 집을 마련했다는 거짓말을 할 때도 고개 한번 안 저으셨고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무시며 손님들한테 미소만 지으셨죠. 저는 그게 중립이 아니라 동의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집들이가 끝나고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에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야, 아까 어머니가 너가 집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왜 아무 말 안 했어? 남편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체면상 그러신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체면? 내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해주신 집인데 그걸 체면이라고? 알았어, 알았어. 다음에 내가 말씀드릴게. 남편은 그렇게 대충 넘기고는 다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한 기분을 삼켜야 했어요. 다음에 말씀드린다는 그 다음은 당연히 오지 않았고요. 저는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부모님도 시댁 눈치 보인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문제를 만들면 부모님한테도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색한 웃음을 꾹 삼키고 이런 일쯤은 결혼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근데 그때 그 웃음을 삼킨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저는 나름대로 시댁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뵙고 시어머니 생신에는 선물도 챙기고 시아버지 좋아하시는 과일도 꼬박꼬박 보내드렸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우리 며느리 착하다며 앞에서는 칭찬을 하셨는데 그 칭찬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착해야 나중에 부려먹기 편해서였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간단하게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면서 알겠다는 말만 짧게 반복하다가 전화를 끊었거든요. 저는 뭔데 그러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다 모이래, 어머니가. 무슨 일인데?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만 하셨어.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겁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왜 모이라고 하시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주말이 되어 시댁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 자체가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거실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누나인 시누이까지 다 와 있었거든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3살 위인 분인데 저는 결혼식 때 처음 봤었어요. 그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오셨는데 인사는 대충 하시면서 축의금 봉투가 얇다며 친구한테 대놓고 불평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분이 그날은 소파 구석에 쪼그라들 듯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화장도 안 한 얼굴이 창백했고 평소에 손가락마다 끼고 다니던 반지도 하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고 저는 남편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무거운 한숨을 토해내며 입을 열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누나 큰일이 났다. 시아버지는 역시나 말이 없으셨고
그냥 손에 들고 있던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계셨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어요. 시누이가 빚을 졌는데 그 액수가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를 넘어가는 금액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팔을 잡아 흔들며 말했어요. 네가 직접 말해. 내 입으로 말해봐. 시누이가 고개를 더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카드값이 좀 밀려서 그러다 보니까 돌려막기 하다가 좀 밀린 게 억 단위라니.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 남편 얼굴을 봤는데 남편도 입술을 꽉 깨물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설명을 이어가셨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혔어요. 시누이의 빚은 도박이랑 유흥, 그리고 끝도 없는 명품 소비로 만들어진 것이었거든요.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서 수천만 원을 날렸고 유흥비로 쓴 카드값이 몇 달째 밀려 있었고 명품 가방이랑 옷을 할부로 사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였어요.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누이를 쳐다봤는데 미안하다는 기색보다는 빨리 이 자리가 끝나길 바라는 표정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시댁 식구들 중에 시누이를 제대로 나무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울기만 하셨고 시아버지는 한숨만 쉬셨고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 많은 돈을 도박과 유흥에 날린 사람한테 혼내기는커녕 다들 안타까워하기만 하는 그 광경이 저한테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풍경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드디어 본론을 꺼내셨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 네, 제가요? 너희 신혼집 있잖아. 그 집을 팔면 딱 정리가 돼. 그러니까 집을 팔고 당분간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지면서 주변 소리가 다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을,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 주신 그 집을 시누이의 도박빚을 갚는데 쓰라는 말을 지금 제 앞에서 하고 계신 거였거든요.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면서 혹시 농담이신가 싶어 남편 쪽을 돌아봤는데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어떻게 남의 빚을 갚는 담보가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시댁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만 눈에 들어왔는데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운전대만 잡은 채 한마디도 안 했고 저도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집을 팔고 시댁으로 들어와 살라는 그 말이 마치 녹음된 것처럼 반복 재생되면서 귓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 불을 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게 부모님이 집들이 때 사다 놓으신 화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이 집에 복이 깃들라고 직접 골라오신 건데 그 초록색 잎사귀를 보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남편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더니 그제야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남편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야, 아까 어머니 말은 좀 그랬지만 그래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신 거야. 누나가 진짜 큰일이 난 거잖아. 저는 남편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진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눈을 한참 들여다봤는데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되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사정? 도박하고 명품 사느라 빚진 게 사정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돕는다는 게 내 집을 파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돈으로 해주신 집을. 남편이 손으로 이마를 쓱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나도 아는데 어머니가 저러시는 것도 다 딸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 좀 이해해줘. 이해라는 단어가 남편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이해라는 말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이해해야 하는 건 도박으로 억 단위 빚을 만든 시누이의 사정이고 그 빚을 며느리 집으로 메우려는 시어머니의 논리이고 그걸 옆에서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의 무력함인데 그 모든 걸 고작 이해라는 두 글자로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는데 친정 부모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새벽 4시에 알람 소리도 없이 일어나셔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으시던 뒷모습이 보이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기름에 튄 화상 자국이 있는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시던 그 손끝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손으로 모은 돈이었거든요. 그 새벽으로 쌓은 돈이었거든요. 그걸 누군가의 도박빚에 갖다 바치라는 말을 듣고 제가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니 베개를 끌어안고 이불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는데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시작됐어요. 아침 8시도 안 돼서 핸드폰이 울렸는데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한 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어제 이야기 좀 더 해보자. 어머니가 생각을 해봤는데 집을 팔면 너희한테도 나쁠 거 없거든. 어머니, 그 집은 제 명의예요. 저희 친정에서 마련해 주신 집이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에서 혀를 차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명의가 뭐가 중요해. 결혼했으면 다 집안 재산이지. 내 것 따지는 게 어디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건 제 것 내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제 부모님 인생이 담긴 집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순간 침묵하셨다가 목소리를 확 높이셨어요. 양보를 못해? 시누이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양보를 못한다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는데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차 있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하루에만 시어머니한테서 23통의 전화가 왔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점심시간에 밥 먹다가도 퇴근하고 걸어오는 길에서도 핸드폰이 쉬지 않고 울렸거든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하셨던 말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부탁이던 것이 언제부턴가 통보가 됐고 통보가 또 며칠 지나니까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로 변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좋게 말할 때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화면이 흔들렸어요. 후회라니 제가 뭘 후회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시어머니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온다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말했더니 남편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원래 급한 성격이잖아. 좀만 참아봐. 시간 지나면 잠잠해지실 거야. 참아봐라는 말, 시간이 지나면이라는 말, 그 말들이 남편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 맞나 싶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내를 매일 전화로 들들 볶고 있는데 그게 급한 성격 때문이라니, 참으면 된다라니. 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눈에는 제가 대체 뭘로 보이는 건지 궁금했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시어머니의 전략이 바뀌셨어요. 직접 전화 대신 시아버지가 연락을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리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요즘 잠을 못 주무셔. 네가 좀 생각해 줄 수 없겠니? 시아버지는 늘 그런 식이셨어요. 겉으로는 중립인 것처럼 아버지도 너 편이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시는 말의 결론은 항상 시어머니와 같은 방향이었거든요. 저는 시아버지한테도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그 집은 제가 팔 수 없는 집이에요. 시아버지가 전화기 너머에서 길게 한숨을 쉬시더니 그래 알았다 하고 끊으셨는데 그 한숨 속에 며느리가 말을 안 듣는다는 불만이 그대로 묻어 있더라고요. 거절이 반복되니까 시어머니의 말투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탁이라는 포장지는 벗겨진 지 오래였고 대놓고 윽박지르시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전화를 받자마자 인사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쏘아붙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집 한 채가 그렇게 아까워? 그게 사람이야?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는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시어머니한테 듣는 순간 그동안 명절마다 찾아뵙고 선물 챙기고 웃는 얼굴로 인사드렸던 그 모든 시간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일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모르는 번호라 안 받으려다가 혹시나 싶어서 받았거든요. 전화 너머에서 중년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아파트 집주인 맞으시죠? 집을 보러 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되물었어요. 네, 집을 보러 오시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어서요. 집주인 어머님이 내놓으셨다고 해서 연락드린 건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길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심장이 귀까지 올라와 쿵쿵 뛰었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집주인 어머님이라니, 시어머니가 제 허락도 없이 제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거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동의 한마디 없이 팔려고 한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부동산 번호를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또렷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선을 넘었구나. 이제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관통했거든요. 그날 길 한가운데 서서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번호를 검색하던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빨라졌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가지런히 놓지 않은 채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았거든요. 부동산 앱을 열어서 저희 아파트 단지를 검색했더니 세상에 제 집이 매물로 떡하니 올라가 있었어요. 한 군데가 아니었어요.
세 군데나 되는 부동산에 동시에 등록되어 있었고 매물 설명란에는 금매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박혀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캡처하면서 손가락이 떨려서 같은 화면을 3번이나 다시 찍었는데 그러면서도 머릿속은 오히려 점점 차갑게 가라앉더라고요. 등록을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부동산 3곳에 직접 전화를 돌렸어요. 첫 번째 부동산 사장님이 그 집이요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셨어요. 집주인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내놓으셨는데요. 아들이 바빠서 본인이 대신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부동산도 같은 대답이었고, 세 번째 부동산 사장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셨어요. 나이 드신 여자분이 오셨는데 자기를 집주인의 시어머니라고 소개하셨어요. 며느리한테 다 맡겼다면서 도장도 가져오겠다고 하셨거든요. 집주인의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도장을 가져오겠다는 말 한마디만으로 모든 절차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뻔뻔함에 저는 전화기를 들고 있는 채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피부 위로 닭살이 쫙 퍼지는 게 느껴졌고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제 허락 없이 남의 집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한 거구나. 며느리 재산은 곧 시댁 재산이라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3군데 부동산에 모두 전화해서 등록을 내린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며 본인 동의 없이 올라간 매물이니 즉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부동산 사장님들은 좀 당황하시면서도 알겠다고 하셨고 저는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 두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식탁에 앉아서 캡처한 화면들을 핸드폰에 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넥타이를 풀면서 왜 그런 얼굴이냐고 물었고 저는 핸드폰 화면을 남편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이거 봐. 어머니가 우리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셨어. 3군데나.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눈을 몇 번 깜빡이고는 넥타이를 소파 위에 툭 던지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알아보기만 하신 거 아니야? 진짜 팔려고 그러셨겠어? 알아보기만 하신 거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남편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부동산 3군데에 동시에 금매로 내놓은 걸 알아보기만 한 거라고 감싸는 이 사람이 제가 1년 전에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맞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알아보기만 한 게 아니야. 도장까지 가져오겠다고 했대. 내 도장을. 남편이 잠깐 말을 잃었다가 손으로 뒷목을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좀 과하셨긴 하다. 좀 과하셨다는 표현에 저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렸거든요. 시어머니가 전화 너머에서 식탁을 탁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소리를 높였어요. 어차피 팔 집인데 미리 준비한 게 뭐가 잘못이야. 너는 맨날 내 마누라 편만 들어. 남편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를 연발하다가 전화를 끊었고 저를 돌아보며 그냥 어머니가 좀 급하셔서 그런 거라고 또다시 감쌌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리는 거실에서 창밖에 가로등 빛이 커튼 사이로 가늘게 들어오는 걸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말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거절해도 안 듣고 설명해도 안 들리고 사정을 말해도 자기 사정만 보이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선명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일에는 출근을 하니까 낮 시간에 집이 비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던 택배 상자의 위치가 살짝 틀어져 있었고 거실 쿠션의 배열이 아침에 나갈 때랑 달라져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겼는데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고 서랍을 열어보니 안에 넣어둔 서류들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어요. 등기권리증을 넣어둔 상자의 위치도 미세하게 움직여 있었는데 저는 그 상자 위에 머리카락 한 올을 올려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 머리카락이 사라져 있었어요. 누군가 제가 없는 낮 시간에 이 집에 들어와서 서류를 뒤지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고 그게 누구인지도 딱히 추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시댁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혹시 무슨 일 있을 때 필요하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을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알려드렸었어요. 그때의 저를 지금의 저는 혼내주고 싶을 만큼 후회스럽더라고요. 서랍이 열려 있고 서류 상자가 움직이고 이 모든 흔적이 말해주는 건 하나였어요. 시댁이 노리는 게 결국 인감도장과 신분 서류라는 사실을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거든요. 도장과 서류만 손에 넣으면 제 동의 없이도 뭔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스위치 하나가 딱 하고 꺼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웃으면서 넘기고 이해하려 하고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그 스위치가 완전히 꺼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감정을 접기로 했어요. 울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대신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면 내 어머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하고 부드럽게 대답했고 남편한테도 나도 너무 예민했나 봐 하면서 웃어 보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으며 고개를 살짝 숙이는 척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시어머니가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지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가 생각이 있지. 어머니가 괜히 급하게 굴었나 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다는 제 말을 듣고 시댁은 완전히 착각했어요. 며느리가 드디어 마음을 바꾸려나 보다 시간을 주면 결국 넘어오겠지 하고 생각한 거였죠. 시어머니의 전화 횟수가 줄었고 남편도 요즘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저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매물 캡처 화면,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서랍과 서류 상자의 위치가 바뀐 것을 찍어둔 사진, 부동산 사장님과의 통화 녹음까지 하나하나 날짜별로 정리해서 폴더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매일 퇴근 후에 그 폴더를 열어보면서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고 USB에도 백업하고 클라우드에도 따로 올려두었어요. 누가 보면 무슨 수사관처럼 보였을 텐데 저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웃는 얼굴 뒤에서 증거를 쌓아가는 그 시간이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외로우면서도 가장 또렷한 시간이었어요. 시댁은 제가 마음을 바꾸고 있다고 믿었고 남편은 이제 다 해결된 줄 알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결국 굽혔다며 한시름 놓은 표정이셨겠죠. 근데 그 착각이 오래 갈수록 저한테는 오히려 좋았어요. 저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눈물이 아니라
서류로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시댁이 방심하는 그 틈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밤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서 손톱을 꽉 깨물게 되더라고요. 이 집을 지키는 게 부모님의 인생을 지키는 거라고 그 마음 하나만 붙들고 매일 아침 눈을 떴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 시간을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서재 문을 열고 서류 상자의 위치를 확인했고 현관 신발장 위에 제가 표시해 둔 것들이 움직이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흔적만 보고 추측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소형 홈 카메라 3대를 주문했어요. 택배가 오는 날은 일부러 반차를 썼고 남편이 출근한 뒤에 혼자서 설치를 시작했거든요. 거실 책장 사이에 하나, 현관 신발장 위 화분 뒤에 하나, 서재 책꽂이 틈 사이에 하나, 렌즈가 작아서 일부러 찾지 않으면 절대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하나씩 끼워 넣었어요. 카메라 앱을 핸드폰에 깔고 회사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알림을 설정해 두었는데 설치를 다 마치고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화면에 뜨는 3개의 실시간 영상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내가 내 집에 감시 카메라를 달아야 하는 상황이라니 이게 정말 결혼 1년 차인 사람의 일장인가 싶어서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카메라 설치 다음으로 한 일은 인감 도장이었어요. 시댁이 노리는 게 도장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구청에 가서 인감 도장을 새 것으로 바꿔 등록했거든요. 새 도장은 절대 집에 두지 않고 회사 사물함 깊숙이 넣어 두었고 기존에 쓰던 도장은 일부러 버리지 않았어요. 그 도장을 서재 서랍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는데 이제 그 도장은 어디에 찍어도 아무 효력이 없는 빈 껍데기였거든요. 찾으러 오면 찾게 내버려 두려고 한 거였어요. 가짜 도장을 제자리에 놓아두면서 서랍을 스르륵 닫는 순간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등기 정보에 변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혹시라도 제 모르게 등기에 손을 대려는 시도가 있으면 즉시 문자가 오도록 설정해 두었고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도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한테는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한테 말해봤자 어머니한테 흘러갈 게 뻔했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TV를 보고 웃으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평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자리에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카메라 앱에서 알림이 와 있었어요. 현관 카메라가 움직임을 감지했다는 알림이었는데 저는 심장이 철렁하면서 바로 앱을 열었거든요. 화면에 잡힌 영상은 이랬어요. 누군가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장면이었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뒤를 돌아보며 손짓하셨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평일 오후에 남편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시어머니와 함께 제 집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저는 회사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두 손으로 꽉 잡아야 했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쿵쿵 뛰는데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을 지나 서재로 들어가셨고 서재 카메라에 화면이 전환되자 시어머니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장갑 같은 건 끼지도 않으셨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남의 서랍을 열어 뒤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도장 케이스를 꺼내시며 입꼬리를 올리셨어요. 있다 있어. 여기 있네. 시어머니가 도장 케이스를 열어보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옆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남편은 서재 문 앞에서 거실 쪽을 힐끔힐끔 살피며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꼭 망을 보는 사람 같았어요. 제 남편이 제 집에서 제 도장을 훔쳐가는 제 시어머니의 망을 보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아서 화면을 보면서 입을 손등으로 틀어막았거든요. 소리가 나올 것 같았어요. 울음인지 비명인지 모를 것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는데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된다고,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스스로한테 계속 말했어요.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가 도장을 가방에 넣으시며 남편한테 말했어요. 됐어. 이것만 있으면 돼. 빨리 나가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 불을 끄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두 사람이 나간 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영상의 마지막으로 잡혔고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결혼 생활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줄기 기대까지 그 영상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남편이 모르는 척하며 엄마를 감싸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동행해서 도장을 가져간 거였어요. 이 사람은 중간에 서서 난처해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같은 편이었던 거예요. 저는 한참 뒤에야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갔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오후 업무를 마쳤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와 똑같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고 뭐 먹을까 하며 웃었거든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냉장고에 있는 거 해 먹자고 대답했어요. 속이 바닥까지 식어 있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저는 핸드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모두 다운로드했어요. 클라우드에도 올리고 USB에도 옮기고 제 이메일로도 보내두었는데 이 영상들이 나중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지만 반드시 쓸 날이 온다는 건 확신했어요. 시댁은 바뀐 도장으로 뭔가를 진행하려 했겠지만 제가 이미 새 도장으로 교체한 뒤였으니까 그 도장은 아무 쓸모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시어머니가 그 도장을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했다가 도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창구에서 한참을 실랑이 하셨다더라고요. 서류 위조를 시도한 정황만 고스란히 남긴 셈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까지 확인한 뒤에 모든 자료를 날짜 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부동산 매물 등록 화면, 카메라 영상, 서류 상자가 움직인 사진, 인감증명서 발급 시도 기록까지 빠짐없이 폴더에 담았고 그 폴더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쭉 훑어보시더니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어요. 명의자가 본인이시니까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자료가 있으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변호사가 자료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카메라 영상과 도장 위조 시도 기록을 보시면서 이건 결정적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금 이 자료면 가처분 신청이든 형사 고소든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명의자인 본인의 의지예요. 저는 변호사 얼굴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할 만큼 가벼웠거든요. 누군가 제 편에서 법이라는 언어로 말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동안 혼자서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한꺼풀 벗겨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시댁에서는 전혀 다른 폭탄이 터지고 있었어요. 신우이한테 마지막 독촉 통보가 날아온 거였거든요. 빚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최후 통첩이었고, 신우이는 그날 시댁에 달려가서 울면서 부모님한테 매달렸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울먹이며 시아버지한테 소리치는 걸 남편이 전화로 듣고 제게 말했거든요.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쓱 감싸쥐고 한숨을 내뱉었어요. 누나한테 최후 통첩이 왔대. 이번 달 안에 안 갚으면 진짜 끝이래. 저는 식탁에서 물컵을 들고 한 모금 마시면서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시댁은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였고 그 패닉이 다시 제 쪽으로 밀려올 거라는 건 안 봐도 뻔했어요.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면서 핸드폰 속 변호사 연락처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신우이한테 최후 통첩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온 그 다음 날부터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남편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라고요. 이틀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평소와 톤이 달랐어요. 협박도 아니고 윽박도 아니고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울먹이는 투로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여라. 제발 이번 한 번만 와줘. 제발이라는 말을 시어머니 입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는데 저 사람이 제발이라는 말까지 꺼냈다는 건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었거든요. 궁지에 몰린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주말이 되어 시댁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오시면서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두덩이가 부어서 며칠째 우신 게 티가 났거든요. 거실에는 시아버지가 소파 한 구석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신우이는 맞은편 의자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만 뜯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뒤에서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시아버지 옆자리에 앉았고 저는 시어머니가 이끄는 대로 식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두 손을 올리시더니 깊은 한숨을 토해내고 입을 여셨어요. 며느리야,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거 처음이야. 내 형 빚이 이번 달 안에 정리 안 되면 진짜 큰일이 나 법적으로 넘어간대. 신우이가 고개를 더 숙이며 코를 훌쩍였고 시아버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시면서도 한마디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두 손으로 시어머니 팔을 잡아 올리며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치시면서 바닥에 두 손을 짚으셨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니? 제발 그 집 좀 팔아줘. 어머니가 평생 이런 부탁 안 했잖아. 시아버지도 그때서야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보태셨어요. 시아버지가 바지주름을 매만지며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 아버지도 이런 말하기 싫은데 가족끼리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나? 네가 좀 크게 봐줘라. 크게 봐달라는 말, 가족끼리라는 말, 그 단어들이 귀를 때리는데 저는 이번에는 예전처럼 가슴이 조이거나 눈물이 차오르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마음 한가운데가 호수처럼 잔잔한데 그 밑에는 차가운 돌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의자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제 목소리가 저한테도 낯설 만큼 담담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다 들었어요. 사정이 급한 것도 알아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남편도 제 쪽을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준비해 간 거였는데 그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손끝으로 모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보다 더 좋은 매물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요. 시어머니가 눈을 깜빡이시며 그게 무슨 말이냐는 표정을 지으셨고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어요. A4 용지 3장에 걸쳐 정리한 자료였는데 거기에는 시댁이 살고 계신 집의 시세, 예상 매도가 금매로 내놓았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신우이 빚의 총액과 대조한 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시댁 집은 대출 하나 없이 온전하게 시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었고 시세만 따져도 신우이 빚을 정리하고 여유 자금까지 남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어머니 댁 시세가 지금 이 정도예요. 금매로 내놓으셔도 여기 이 금액은 확보가 되거든요. 신우이 빚 전액 정리하고도 이만큼 남아요. 식탁 위에 펼쳐진 숫자들을 본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고 숫자를 들여다보시는데 손이 벌벌 떨리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렸거든요. 신우이가 고개를 번쩍 들어 서류를 보더니 입이 반쯤 벌어졌고 시아버지는 안경을 벗어서 렌즈를 닦으시며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 집은 우리 부모님 노후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돌아봤어요. 우리 부모님 노후? 내 친정 부모님 노후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한테 집을 팔라고 하셨을 때 그 집이 제 친정 부모님 노후라는 건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근데 어머니 집은 노후라서 안 된다는 거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시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쳤어요. 우리 집을 팔라고?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집을 팔라고 하는 거야? 저한테 하셨던 말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가족끼리 돕는 게 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딸을 도우시는 게 맞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니 입술을 꽉 깨무셨어요. 자신들의 집은 노후가 걸린 문제라고, 그건 다른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도 느끼셨을 거예요. 며느리한테 했던 말이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왔다는 걸, 남의 노후는 상관없고 자기 노후만 소중하다는 모순이 바로 이 식탁 위에서 드러났다는 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제가 어머니 댁 근처 부동산의 시세도 확인해 봤어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빠르면 한 달 안에 정리될 수 있대요. 절차도 제가 정리해 왔으니까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서류 마지막 장에는 매도 절차와 예상 일정까지 정리해 놓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그 서류를 보시더니 손으로 밀어내시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신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신우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어요. 엄마, 나 때문에 집까지 파는 거야? 나한테 왜 이래?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빚을 만든 사람이 왜 이래라니, 자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이 지경이 된 건데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우는 그 보섭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가 신우이 어깨를 잡으며 조용히 앉으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셨어요. 남편은 소파 끝에 앉아서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할 말씀 다 드렸어요. 나머지는 가족끼리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현관으로 나와서 구두를 신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야 하고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어요. 바깥 공기가 폐 속으로 차갑게 밀려 들어왔고 저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거든요. 가슴이 후련한 게 아니었어요. 후련하다기보다는 무겁던 것이 제 어깨에서 내려와 바닥에 놓인 느낌이었고 대신 그 자리에 쓸쓸함 같은 것이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차에 타서 핸들을 잡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이 울고 있지도 웃고 있지도 않은 묘한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실제로 제가 시댁집 근처 부동산 몇 군데에 미리 시세 확인을 해두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 부동산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시댁집 정보로 문의가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제가 준 자료를 보고 시댁에서 직접 연락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매물 등록 절차를 묻는 전화가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었거든요. 숫자 앞에서는 감정도, 체면도, 자존심도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날 저녁부터 시댁에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핸드폰 화면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번호가 번갈아 뜨면서 하루에만 99통이 찍혔거든요.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고 서재로 들어가서 변호사가 보내준 서류를 한 장 한 장 읽었어요.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금지 가처분 신청서였거든요. 저는 그 서류에 한 글자 한 글자 눈을 대면서 펜을 들어 서명란 위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펜 끝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고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제 손끝에서 떨림이 멈추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앞으로 이혼 소장과 가처분 신청서를 보냈어요. 이혼 소장을 보내고 나서 며칠간은 오히려 고요했어요. 시댁에서도 남편한테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폭풍 전에 고요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 조용한 며칠 동안 짐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옷이 걸려있던 옷장 한쪽을 비우고 남편이 쓰던 세면대 위 물건들을 박스에 담아 현관 옆에 놓아두었거든요. 이상하게도 그 물건들을 하나씩 치울 때마다 방 안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까 어느 새벽 4시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결에 화면을 보니 남편이었는데 이 시간에 전화라니 싶어서 손을 뻗어받았거든요. 남편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기운이 빠져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사이에 긴 간격이 있었어요. 나 병원이야. 검사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대.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무슨 검사?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그냥 한 번만 와줘. 얼굴 보고 싶어.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어둠 속에서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들여다봤어요. 이혼 소장까지 보낸 사이인데 병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는 걸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마음을 정리했다고 해도 1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가지 말까, 이 사람이 무슨 수를 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 한쪽에서 계속 경고등을 켰지만 만약 진짜 아픈 거면 그때는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다른 한쪽에서 끊임없이 밀려왔거든요.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 목소리는
며칠 전 시댁에서 집을 팔라며 소리를 높이셨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목소리였고 말끝마다 울음이 섞여 나왔거든요. 시어머니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큰 병이래. 네가 스트레스를 줘서 병을 얻은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제가 스트레스를 줘서 병을 얻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확 들어갔어요. 이혼 소장을 보낸 아내 탓으로 돌리는 건가? 빚 갚으라고 남의 집을 팔라고 한 건 스트레스가 아니고 이혼 요청은 스트레스인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시댁 친척들한테서까지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이름도 잘 모르던 시댁 쪽 이모라는 분, 삼촌이라는 분이 번호도 없는 전화를 걸어와서 아픈 사람 두고 이혼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며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한 분은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이 없어. 남편이 아프면 옆에서 간호하는 게 아내 도리 아니야? 저는 네 하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도리라는 말이 이 집안에서는 참 편리하게 쓰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집을 내놓는 것도 도리, 남편 간호를 하는 것도 도리, 근데 며느리한테 도리를 다하는 건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였거든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안 가면 두고두고 매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고, 가면 또 다른 올가미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저는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만약 진짜 아픈 거라면 사람으로서 한 번은 봐야 한다고, 그게 마지막이 되더라도 얼굴 한 번 보는 건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거든요. 병원 로비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버튼을 누르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올라가면 다시 말려들 수 있다는 걸 온몸이 알고 있었고 다리가 로비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한 발짝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로비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고 다시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3번이나 반복한 끝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병실 문 앞에서도 한참을 서성였거든요.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병실 문을 밀었어요. 남편이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눈밑이 움푹 꺼져 있었으며 환자복 소매 밖으로 나온 팔이 예전보다 가늘어 보였거든요. 링거를 막고 있었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약봉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려 힘없이 웃었어요. 왔어. 올 줄 몰랐는데. 저는 병실 문 앞에 서서 한 걸음도 더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남편을 바라봤어요. 어디가 아픈 건데? 정확히는 다음 주에 결과가 더 나온대. 근데 의사가 좋지 않다고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자 의자에 앉았어요. 남편이 링거줄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 혼자서 여기 있으려니까 힘들더라. 퇴원하면 집에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같이 지내면 안 될까? 집에서 같이 지내자는 말, 그게 결국 다시 합치자는 뜻이라는 걸 저는 바로 알아들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거든요. 병원 주차장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저 아파트에도 누군가의 사연이 있겠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이 스쳤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간병을 핑계로 짐을 하나둘씩 제 집으로 옮겨오신 거였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현관에 시어머니 신발이 놓여 있었고 거실에 시어머니 가방이 소파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계셨는데 마치 원래 이 집에서 사셨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냄비를 저으시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가 국자를 들고 돌아보시며 말했어요. 아들 퇴원하면 여기서 좀 돌봐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가 미리 왔어. 며느리 혼자 간병하면 힘들잖아. 저는 현관에 서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제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며칠 뒤에는 시누이도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빠 병문안 왔다며 제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는데 손에는 병문안 과일 대신 본인 옷가지가 든 쇼핑백을 들고 있었거든요. 거실 한쪽에 그 쇼핑백을 내려놓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내 마셨어요. 시누이가 소파에 드러누우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집이 정신없어서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서 있었는데 손에 들린 컵 속 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간병이라는 명분으로 시어머니가 들어오고 병문안이라는 핑계로 시누이까지 들어오고 남편이 퇴원하면 이 집에 시댁 식구가 전부 모이게 되는 그림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프다는 병명이 통화할 때마다 조금씩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며칠 뒤에는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했고 또 며칠 지나니까 심장 쪽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이 바뀌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진단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링거줄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다음에 보여줄게. 지금은 검사 중이라 확정된 게 없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물어봤는데 대답은 매번 똑같았거든요. 다음에 아직 확정 안 됐어.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제 머릿속에서는 의심이라는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아픈 사람 앞에서 서류를 따지는 매정한 사람이 되기 싫었어요. 혹시 진짜 아픈 건데 제가 너무 차갑게 구는 건 아닌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며칠을 더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을 차지하고 시누이가 거실을 차지하고 남편 퇴원 날짜가 잡히고 있는 그 며칠을 저는 눈을 뜨고 지켜보면서 참았어요. 근데 참는 그 며칠 동안에도 저는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집에서 하시는 행동, 시누이가 드나드는 시간과 횟수, 남편이 전화로 하는 말의 내용이 바뀌는 것까지 전부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고, 저는 매일 밤 그 영상을 확인하면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었거든요. 아픈 사람을 의심하는 제가 나쁜 사람인 건지 아니면 아픈 척하는 사람한테 속아주는 제가 과보인 건지 경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그 며칠이 다시 함정의 시작이었어요. 의심의 불씨가 커질수록 저는 겉으로 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시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국을 먹었고 시누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남편한테 전화가 오면 몸 좀 어떠냐고 물어봐 주었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병명이 자꾸 바뀌는 게 계속 걸렸고 진단서를 보여달라는 말에 매번 다음으로 미루는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아프다는 사람치고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 목소리가 너무 또렷한 것도 신경 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감정으로 따지지 않고 사실만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였어요. 남편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환자 보호자라고 밝히고 남편의 진료 기록 열람이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배우자는 일정 절차를 거치면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셨거든요. 저는 다음날 오전에 반차를 내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남편 병실에는 가지 않았어요. 곧장 원무과로 내려가서 배우자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진료 기록 열람을 신청했거든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로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다리를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발끝을 계속 까딱거렸어요. 만약 진짜 아픈 거면 어쩌지 하는 생각과 만약 거짓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시소처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서류가 나왔어요. 저는 원무과 옆 복도 끝 벤치에 앉아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면서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빠졌거든요. 남편이 받은 검사는 일반 건강검진이었어요. 회사에서 매년 받는 그 건강검진, 그거였어요. 검사 항목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위내시경, 기본적인 혈압과 혈당 체크까지 전부 일반 항목이었고 결과지 어디에도 이상 소견이라는 글자는 없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 의사 소견란에는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글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새벽 4시에 전화해서 힘없는 목소리로 결과가 안 좋다고 했던 그 사람이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다는 건강검진을 받고 그런 연기를 한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복도 창밖을 바라봤는데 바깥에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비쳐 들어오는데도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음으로 입원 기록을 확인했어요. 남편이 머물고 있는 병실은 정식 입원이 아니라 단기 병실이었거든요. 일반 입원과 달리 주치 소견서 없이도 며칠 단위로 쓸 수 있는 병실이었고 병실 예약자 이름은 시어머니의 지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는 분을 통해 병실을 잡아주신 거였죠. 링거도 확인해 봤는데 남편이 맡고 있던 링거 대부분은 영양수액이었어요. 비타민이랑 포도당이 섞인 피로 회복용으로 맞는 그 수액이요. 침대 옆에 쌓여있던 약봉지도 병원 처방이 아니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영양제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면서 두 손으로 가방 지퍼를 잡았는데 지퍼를 닫는 손이 이상하게 단단하더라고요. 떨리지 않았어요. 아까까지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던 마음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바닥에 쿵 하고 내려앉은 느낌이었거든요. 병원을 나서면서 한 가지가 더 떠올랐어요. 이혼 조정 기일이 2번이나 잡혔었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입원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을 미뤄왔거든요. 법원에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진단서 대신 입원 확인서만 제출했었고 병명은 매번 검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전부 맞물리더라고요. 병을 핑계로 이혼 조정 기일을 계속 미루고 그 사이에 간병이라는 명분으로 시어머니가 제 집에 들어오고 시누이까지 자연스럽게 눌러앉게 만들고 남편이 퇴원해서 다시 이 집에서 함께 살게 되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된 것처럼 만들려는 거였어요. 목적은 회복이 아니라 제 집에 다시 발을 들이는 것이었고 병은 그 목적을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고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밥을 떠주시며 말했어요. 아들 이번 주에 퇴원한다는데 여기서 푹 쉬어야 해. 며느리가 좀 챙겨줘야지. 저는 내 어머니하고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밤 11시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잠든 뒤에 거실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는데 그날 낮에 찍힌 영상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시누이가 다리를 꼬고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오빠 병 잘 써먹으면 이 집 다시 손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혼도 안 된 거잖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컵을 들고 나오시며 소파에 앉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픈 척 좀 더 하면 돼. 이혼 재판도 미뤄지고 있으니까 시간 끌면 결국 이 집에서 다 같이 살게 되는 거야. 신우이가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올케도 이제 슬슬 넘어오는 것 같던데 아까 밥도 같이 먹었잖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찻잔을 입에 가져가셨어요. 병만 잘 써먹으면 집은 결국 다시 들어와. 시간 문제야. 저는 이어폰을 꽂고 그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억울해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을 텐데 그 영상을 보는 순간에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고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차가운 결심만 남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 그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클라우드에 올리고 USB에도 옮겼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확인한 진료 기록, 건강검진 결과지, 입원 기록, 단기 병실 예약 내역, 영양수액 투여 기록까지 전부 날짜 순으로 정리한 뒤에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변호사가 자료를 받아보시고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바로 제출합시다. 다음 조정 기일에 남편 측은 또다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연기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거든요. 저쪽 변호사가 입원 확인서를 제출했고 우리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진료 기록과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 건강검진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는 것, 병실이 정식 입원이 아닌 지인을 통한 단기 병실이라는 것, 링거가 영양수액이었다는 것이 서류로 낱낱이 드러났거든요. 거기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병을 이용해 집을 되찾겠다고 말한 카메라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됐어요. 재판부에서 영상을 확인하셨는데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다고 변호사가 나중에 전해주셨어요. 판사가 영상을 다 보신 뒤에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며 남편 측 변호사를 바라보셨고 남편 측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다고 했거든요. 재판부는 남편 측의 출석 연기 신청을 기각했고 건강상의 이유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전부 배척했어요. 그날로 남편이 몇 달간 끌어온 모든 지연 전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저는 법원 밖으로 나와서 계단에 잠깐 앉았어요. 점심때가 지난 시간이라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다녔고 저는 가방끈을 무릎 위에서 양손으로 꽉 쥐고 있었거든요. 이겼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오래 참았던 숨을 겨우 내쉰 것 같은, 수면 위로 겨우 얼굴을 내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어머니가 받으셨거든요. 엄마, 나야. 그래, 우리 딸 밥 먹었어?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꿀꺽 삼키고 먹었어 하고 대답했어요. 어머니한테는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다 끝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혼자 삼키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법원 계단에서 일어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구름 사이로 햇빛이 한 줄기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끈을 어깨에 다시 걸치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던 그날 이후로 모든 일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남편 측의 지연 전략이 무너지면서 이혼 재판은 급물살을 탔고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카드가 남편한테는 남아 있지 않았거든요.
남편 측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재산 분할을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는 제 신혼집의 일부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어요. 제 변호사가 그 제안서를 보여주시면서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지막 발악이에요. 이쪽 증거가 압도적이니까 받아들일 필요 전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가 남편 측 제안을 전부 거절하는 답변서를 보냈어요. 최종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특별한 옷을 입으려던 게 아니라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에 손이 옷걸이 위에서 멈춰버린 거였거든요.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집을 나섰는데 현관문을 닫는 순간 이 문을 다시 열 때는 모든 게 달라져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등 뒤에서 밀려왔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남편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고 양복이 어깨에서 흘러내릴 듯이 헐렁했거든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남편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시선을 거두고 앞을 바라봤어요. 재판은 길지 않았어요. 이쪽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도 빨랐거든요. 카메라 영상, 통화 녹음, 문자 기록, 부동산 무단 매물 등록 내역, 인감도장 위조 시도 정황, 병원 진료 기록과 건강검진 결과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 영상까지 모든 것이 남편 측의 유책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은 남편의 유책이 명확히 인정된 채로 확정되었고 남편 측이 신청한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어요. 제 신혼집은 온전히 제 것으로 남았고 남편은 이 집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거든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래 흔들리던 건물에 마침내 기둥이 박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어요. 남편이 복도에서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야, 잠깐만, 나 할 말 있어. 저는 멈춰서서 남편을 돌아봤어요. 남편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저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걸었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뒤에서 남편이 한 번 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뒤로 시댁에 벌어진 일들은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따금 들려오는 소식으로 알게 됐어요. 시누이의 빚은 결국 시댁이 살던 집을 내놓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안 된다고 노후가 걸린 집이라고 버티셨지만 시누이한테 날아온 법적 조치를 막을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금매로 내놓으니까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나갔고 빚을 정리하고 나니 남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그 돈으로 변두리 월세방을 구하셨고 짐을 옮기는 날 시어머니가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셨다더라고요. 평생 살던 집을 남의 손에 넘기는 그 기분이 어땠을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제 집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분이니까 그 무게를 이제 본인이 직접 느끼신 거였죠. 시아버지는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해요. 짐실은 트럭이 떠나는 걸 현관 앞에서 바라보시면서 담배 한 대를 피우셨는데 그 모습을 본 이웃이 참 초라하더라고 전해줬어요.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 체면 때문에
가장 큰 것을 잃으신 거였거든요. 신우이는 빚은 정리됐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시부모님 월세방에 함께 들어갔다고 했어요. 남편은 회사 근처 좁은 원룸을 구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요. 이혼이 확정되고 2달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는데 내용이 짧았거든요. 나 진짜 몸이 안 좋아졌어. 이번에는 진짜야.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예전 같으면 또 흔들렸을 텐데 이번에는 심장이 조용했어요. 아픈 척했던 사람이 진짜 아파졌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 그게 남편이 치른 가장 큰 대가였어요. 양치기 소년이 진짜 늑대를 만났을 때 아무도 달려와 주지 않는 것처럼 남편은 자기가 만든 거짓 위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문자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과 현관과 서재에 붙어 있던 카메라를 하나씩 떼어냈어요. 나사를 풀고 렌즈를 분리하고 접착 테이프 자국을 깨끗이 닦아내면서 이 카메라를 달았던 날에 제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두려움과 분노와 외로움이 뒤엉켜서 손이 떨리면서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떼어내고 있는 제 손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싶었어요. 카메라를 다 떼어내고 나서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날따라 바깥 바람이 유난히 상쾌했는데 커튼이 바람에 부풀어 오르면서 거실 안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집에서 이런 바람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주말에 친정에 갔어요. 부모님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다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냥 이혼했다는 것, 집은 잘 지키고 있다는 것, 그 2가지만 말씀드렸거든요. 아버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며 말했어요. 잘했다. 우리 딸 잘했어.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질 뻔했는데 저는 이를 악물고 웃어 보였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씩 꺼내 놓으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밥을 먹는 내내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시는 어머니 손끝이 보였거든요. 어머니의 그 손, 식당에서 기름에 튄 화상 자국이 있는 그 손이 제 밥그릇 위를 오갈 때마다 코끝이 찡해졌어요.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옆에 서 계시다가 갑자기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시며 말했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계속했는데 싱크대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사이에 제 눈에서 떨어진 것이 섞여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달 조금씩 부모님께 노후 자금을 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제 집 마련해 주시느라 쓰신 돈을 한꺼번에 갚을 수는 없었지만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부모님 통장에 넣어드렸거든요. 처음 입금했을 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거 안 해도 돼. 아니야, 엄마,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 없이 코를 훌쩍이시는 소리가 들렸고 저도 핸드폰을 귀에 대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사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자부심이 되었어요. 그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새벽과 어머니의 손끝이 쌓아 올린 사랑이었고 저는 그 사랑을 지킨 거였거든요. 가족이라는 말이 희생을 강요하는 도구가 될 때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온몸으로 배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 뒤에 누군가의 인생이 깔려 있을 때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제일 먼저 보이고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면 그 향이 거실 끝까지 퍼지거든요. 그 평범한 아침이 지금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것을 지키는 일은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함께 지키는 일이거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